The third session will begin now. Professor Kwang Mo Yang from Health Promotion Center Urology and Deputy Director of Communications, Samsung Medical Center. He will lead this session as a chair. Let's give him a big round of applause. 네, 방금 소개받은 양광무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말로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 거죠? 예, 제가 진행할 세션은 National Perspective on Biohealth IT in Korea, 국내 바이오헬스 IT의 전망이라는 세션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세션은 총 1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 발표자 두 분이 질의응답을 포함해서 총 30분을 맡아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실 분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R&D 전략기획단의 이상호 PD님이십니다. 이상호 PD님 이력을 보면 정말 긴데요. 중요한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호 PD님은 성균관대학교 약대를 졸업하시고 동대학 석박사를 마치시고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겸임교수를 역임하셨고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한국 비임상시험 연구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 구축 사업단 이사, 범부처 신약 개발 사업단 이사, 방역 연계 범부처 감염병 연구 개발 사업단 운영위원, 제51대 대한약학회 산학협동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활동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짧게 얘기한 게 이 정도입니다. 큰 박수로 이상호 PD님을 모시겠습니다. First of all, this is my honor to have a chance to talk to the very wonderful symposium in Gonjiam Resort. Yeah, actually I arrived the last night, but I saw a lot of people playing the ski, but it's very sad to just sit on the tables, so never look at the outside. But anyway, so the second thing is please very understand that I will speak to my present is in Korea because of a lot of the many reasons. The first is I never talk to this the present content in English because that means I don't have many English manuscripts. So I don't want I don't want to mistake this. And the second thing is a lot of the foreign audience it doesn't like that kind of the Korean R&D policy and the strategy. So maybe it's a lot. Most of the Korean people will be like it. And the last thing is after lunch is 1 p.m. So a lot of people will be sleepy, especially so the foreign speaker is jet lag. So I don't want to bothering my stupid English the pronunciations to your sleep. So if you have the sleepy, go ahead. That's fine.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산업부에 저희 과장님께서 이 발표를 해주셔야 되는데 부임하신 지 얼마 되시지 않으시지만 업무 파악 중이시라서 부득이하게 이 행사를 오고 싶으셨는데 오지 못하시고 제가 대신 발표하는 걸 큰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목은 어쨌든 2020년 산업부 DT 헬스케어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일단 항상 우리가 발표할 때 이야기지만 제가 발표하는 내용은 산업부의 공식적인 의견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산업부의 가버먼트 에이전시로서 일을 하면서 갖고 있는 생각이나 그리고 정책 방향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추가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박영 교수님이 10분만 발표한다고 그랬는데 25분이나 발표하라고 그래서 슬라이드 양은 작은데 조금 말을 좀 많이 하면서 시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디테일스케어라는 부분. 오늘은 여기 오디세이 CDM에 대한 심포지엄이 하지만 전반적으로 국가적 R&D 정책에 있어서의 디테일스가 헬스케어가 갖고 있는 역량이 그렇게 보면 넓지는 않았었거든요. 사실은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의약품 개발에 대한 하나의 포션과 그 다음에 의료기기에 대한 포션 두 개의 어떤 큰 축으로 여러 가지 R&D 정책이나 정책 발굴을 하다 이제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부분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전략적인 것들을 하면서 이 디지털 헬스케어가
생각보다 상당히 그 시장에 대한 파급력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 각 부처별로도 이 디지털 헬스케어, 사실 처음에 이 디지털 헬스케어를 가지고에 대한 데피니션을 이야기할 때도 상당 부분 부처 내에서는 이견이 많아요. 복지부, 가기부, 산업부가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부분을 최근 중기부도 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의 부처마다 생각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정확한 데피니션도 좀 다르고요. 여러 부분도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부처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게 결과적으로 있는 전략 투자 분야의 로드맵하고도 좀 아마 반영이 되지 않을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전략 투자 로드맵은 현재 그냥 저희가 부처랑 과랑 언다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작업이라서 혹시나 저게 뭐 진짜로 뭐 될 거라고 생각하셔서 막 사진 촬영하고 그러시지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사진 찍으실까 싶어서.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도에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분야의 R&D가 어떻게 나가고 신규 과제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부분들. 전반적으로 뭐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부분이 여기서 이제 그 의료 정보와 관련된 것들만 이야기를 하시지만 사실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는 또 그걸 포함해서 다른 분야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 좀 간단히 하는 걸로 그렇게 오늘 목차를 정해봤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개요인데요. 뭐 워낙 다 전문가식이니까 특별히 이 디지털 헬스케어를 뭐라고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교과서적인 정의일 수도 있고요. ICT와 헬스케어가 융합된 산업으로 우리가 다들 이야기를 하죠. 그게 이제 빅데이터와 AI가 결합해서 이를 고도화된 환자 맞춤, 우리가 뭐 정밀의료라든지 맞춤 의료 서비스하고 환자 일반인 간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뭐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칭해서 말씀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빅데이터와 초연결 그리고 인공지능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헬스케어 산업을 키워줄 수 있는 가장 큰 하나의 중요한 모멘텀이 되는 거고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를 어떻게 연결시키고 그거를 제대로 된 비즈니스 모델로까지 만들어낼 수 있냐가 그 산업부가 디지털 헬스케어를 바라보는 시각적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 CDM 사업이 갖고 있는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보게 되면 사실은 산업부는 크게 두 개의 그 데이터와 관련된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CDM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병원 내 의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CDM 플랫폼을 하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바깥쪽에 개인이 의사결정에서 쓸 수 있는 PHR 플랫폼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PHR 플랫폼은 특별하게 CDM처럼 이렇게 하나의 어떤 통일된 뭐 형태나 또 구조적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 PHR 플랫폼은 기업들마다 서로 다른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의 알고리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의 파급력이나 향후 시장에서의 그 규모를 생각한다면 PHR 플랫폼이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각광을 못 받고 있는 것들도 사실은 기업끼리 이렇게 협력하거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좀 플랫폼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간 저희가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개방형 PHR 플랫폼을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들끼리 그들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나 알고리즘에 대한 거를 뭐 변경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공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표준화를 통해서 좀 더 사업자끼리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강조할 수 있는 그렇게 좀 하려고 하고요. 이런 그 데이터 플랫폼과 기반으로 그런 것들을 또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생체 신호의 수집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 특히 저희가 디지털 헬스케어는 다른 분야의 맞춤형 진단과 좀 다른 거는 맞춤형 진단 좀 더 정밀의료에 가깝게 하다 보니 저희가 데이터 수집이나 하는 방법을 좀 더 혈액이라든지 좀 침습 기반으로 많이 하는 반면에 제가 디지털 헬스케어에서의 생체 신호의 방식은 좀 더 비침습 치료나 아니면 채소 침습 기술 기반으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좀 더 일반인들이나 아니면은 1차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접근성이 의료 환경 접근성이 용이한 기관에서 쉽게 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생체 신호 측정에 대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걸 좀 더 방점을 두고 있고요. 뭐 결국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효과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이 돼서 산업을 만들고 기업을 육성시키고 그리고 시장을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이 큰 틀에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갖고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개요를 설명을 드렸고요.
뭐 산업 변화는 뭐 다들 잘 아실 겁니다. 헬스케어는 이제는 뭐 질환, 내가 아프고 병들고 나면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치료받는 그런 후양적 그런 그 케어보다는 좀 더 예측 예방 또는 좀 더 병이 내가 질환을 가졌어도 좀 더 그거를 편리하게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중심으로 헬스케어 산업이 변화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것 같고요. 그럴 때 빅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경쟁 요소로 작용한다는 거. 그래서 뭐 빅데이터는 어리 정보에 대한 빅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이 만드는 헬스케어에 대한 빅데이터도 있고, 그다음에 유전자 정보. 뭐 우리가 앞으로 2년 뒤에 이제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을 해서 100만 명 유전자 정보를 확보하는 그런 이제 그 사업을 시작할 건데요. 그래서 이런 의료 정보와 건강 정보, 그다음에 유전자 정보가 서로 결합돼서 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빅데이터가 만들어진다면 훨씬 더 시장에서의 줄 수 있는 파급력이나 그다음에 기업의 육성이라든지 산업 육성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동향은 뭐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미국, 영국, 일본들 다 열심히 잘하고 있고요. 각 국가별로 그 국가의 특색에 맞게 할 수 있고, 제가 항상 이 국가별 주요 동향을 말할 때 다른 데는 잘 이야기를 안 하는데 중국은 꼭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중국이 저희가 봤을 때 가장 큰 그 경쟁자이면서 제가 나중에 많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중국은 가지고 있는 게 딱 두 개잖아요. 돈이랑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돈하고 사람으로 못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국이 갖고 있는 파워를 상당 부분 우리가 많이 경계도 해야 되고, 또 나중에 우리가 서비스 산업을 만들었을 때 꼭 진출해야 되는 시장이 또 중국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국과는 좋은 파트너십을 맺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경쟁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뒤처질 수도 있다는 것,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뭐 비전 목표, 뭐 항상 공무원들이랑 일하면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비전이 뭐냐, 목표가 뭐냐, 뭐 추진 계획이 뭐냐, 뭐 이슈에 대한 뭐 그런 부분들인데, 뭐 제가 2025년까지 빅데이터 ICT 융합 헬스케어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거, 항상 제가 5월달에 VIP 보고할 때도 이런 부분을 좀 더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목표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달성 지표로 뭐 고용 창출 항상 들어가죠. 수출 증대, 세계 시장 점유율, 세계 뭐 평균 기술 수준을 올리는 거, 그런 내용들 좀 담고 있습니다. 제가 수출 정대에 대해서는 좀 더 말씀드린 게, 이게 많은 분들이 뭐 디테일스케어 산업 자체가 뭐 수출 증대나 이런 부분에 크게 뭐 기여를 하겠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뭐 그 3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좀 막혀 있어서 좀 더 기업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약간은 토양은 좀 안 갖춰져 있지만 좀 더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좀 더 새로운 형태, 우리나라처럼 그런 부분들만 조금만 풀어주면 기업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거든요. 사실 CDM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현재 한 6개 정도의 실증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번 운영위원회 참석을 해서 들어보니 그게 참여했던 기업들이 생각보다 CDM이 갖고 있는 밸류나 파워가 상당 부분 크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는 그런 컴퓨터 베이스든 기업들이 생각하는 게 클라이언트 컴퍼니, 그러니까 그 수요 의뢰라는 컴퍼니가 CDM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의 퀄리티를 보니 자기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퀄리티가 나오니까 새로운 다른 것들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상당 부분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그런 부분 되게 좋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늘어나면 기업들이 좀 더 도메스틱 컴퍼니나 도메스틱 마켓만 보지 않고 글로벌 컴퍼니하고도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모델 자체, 알고리즘 자체, 서비스 플랫폼 자체도 수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술 먹다가 옆에 있는 패트릭이 그 이야기를 해서 제가 되게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은 디지털 산업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수출이 사실은 기존의 그냥 전통적인 의약품 시장이 갖고 있는 수출의 모델하고는 또 다른 형태의 수출 모델이 만들어질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도 디지털 헬스케어가 가져가야 될 중요한 또 지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말씀드렸고요. 물론 이 부분 뭐 여기에 수출 정례는 전반적인 디지털 헬스케어를 담고는 있긴 하지만, 그래서 뭐 이슈는 뭐 기술이나 기반, 제도 규제에 대한 부분도 아마 다들 비슷하게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의료 정보가 상이한 거, 그다음에 활용 플랫폼 미흡하다는 거, 그런 것들이
이런 CDM이나 OECD 오목 CDM 같은 게 중요한 좋은 대안으로 생각돼요. 산업부는 솔직히 말해 산업부는 이게 뭐 병원에서 어떻게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건 별로 관심 없고 어떻게 저 데이터를 좀 시장에 끄집어내서 쓸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럴 때 현재 법이 갖고 있는 그 장벽을 그대로 인정해 주면서 사실은 뭐 규제 마음대로 해서 없애는 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기반도 마찬가지고 기반도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이런 의료나 공공의료기관 좀 빅데이터 플랫폼을 호환하고 이런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실적 모델 계속 부처에서 산업부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실적 모델이거든요. 비즈니스 모델 개발해서 실적 모델하고 결국 그 실적 모델을 하는 거는 이 시장을 만들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니까 뭐 어차피 정부 국가 R&D 버젯으로 모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줄 수는 없거든요. 어느 정도 만들어 주면 그 다음부터는 자생적으로 기업들이나 또는 그런 클라이언트, 에이전시, 그다음에 병원에 있는 그룹들 그런 부분이 서로 연계만 되면 그런 브릿지가 될 수 있는 연계만 되면 충분히 비즈니스 모델은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제도화 규제는 뭐 산업부가 특별히 제도화 규제에 대해서는 크게 말을 잘 하진 않지만 뭐 우리는 맨날 없애자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있고 뭐 그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항상 최근에 많이 고민하는 건 이 인센티브, 베네핏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뭐 어제도 뭐 그런 이야기 좀 했었는데 과연 이 데이터의 주인이 누군지의 부분들, 이게 환자인지 병원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은 현실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사업이 잘 되고 시장이 잘 만들려면 결국 수익이 발생할 거고 누군가는 페이를 해야 될 건데 그 페이에 대한 기속점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뭐 보안만큼 향후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가장 또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좀 잘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으로 좀 핵심 이슈로 저희가 정의를 하고 이걸 좀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좀 정책이나 그 해결 방안을 마련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분야의 로드맵인데요. 좀 제가 기존에 갖고 있는 디지 헬스케어를 약간 좀 재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4개의 그 하나의 제가 뭐 그냥 되게 러프하게 한 30분 만에 만드느라고 좀 그러긴 했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를 수집할 수 있는 헬스케어 기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헬스케어 서비스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디지털 치료제를 정식으로 국가 펀딩으로 한번 과제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치료제라는 부분이 뭐 아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좀 생소하시게 느끼실 분도 있는데 좀 더 우리가 디지털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이제는 좀 더 의사가 처방을 직접 내릴 수 있고 정확한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통해서 유효성이나 안전성을 확보를 해서 실제 그 의약품과 유사한 수준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게 디지털 치료제인 미국은 이미 2개 정도가 SAMD를 통해서 받았죠. 우리나라는 뭐 아직 식약처가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 협의 중으로 알고는 있지만 아마 조만간에 가이드라인도 나올 거고 실제 뭐 한 건 정도로 그 임상 시험도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산업적으로 어떻게 더 키워갈 건지 그리고 기업에서는 사실은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부분도 좀 관심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새로운 아이템을 한번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데이터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분산형 CDM 그다음에 PHR 지금하고 저는 이상적으로는 CDM과 PHR이 통합될 수 있는 하나의 형태의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뭐 지금의 용어는 뭐 PGHD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걸 기반으로 했을 때 CDM과 PHR이 서로 연계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그렇게 만들면 디지털 헬스케어의 데이터의 플랫폼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충분히 자율성 있게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하고 있고요. 헬스케어 기기는 생체 신호 모니터링 기술과 비침습, 채도 침습 분석 기술을 통해서 좀 더 디지털 헬스케어의 기기가 접근성이 용이하고 좀 더 사용이 편하게 그리고 사용이 편한다는 결국 피가 나면 문제가 되거든요. 피로 할 수 있는 건 병원에 가서 해야 되는 대신에 피를 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들. 물론 그게 지금 현재 규정법상 의료 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에서 의료기가 갖고 있는 한계점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부분에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제가 찾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어찌됐든 뭐든지 항상 좀 더 비즈니스나 산업화를 만들려고 하면 좀 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한 것도 맞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비즈니스 모델인 거죠. 이 쌓이고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갈 건지, 그걸 어떻게 기업한테 뿌려주고 그 기업이 어떻게 소화를 시켜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 건지에 대한 부분들.
그게 연결고리점을 서로 할 수 있는 게 이 디지털스케어 서비스의 모델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이건 제가 지금 현재 작업 중인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헬스케어 데이터는 좀 이렇게 연도별로 이런 쪽에 좀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CDM은 내년에 실증 과제 2개 정도를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향후에는 1차 의료기관까지 CDM 확장하는 거, 그다음에 비정형 연속 뭐 변환 기술, 뭐 데이터 웨어하우스까지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PHR 같은 경우에는 뭐 표준화 기술, 그다음에 PGHD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PHR과 PGHD가 좀 더 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해보자는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CDM과 PHR 연계하는 비즈니스 모델. 사실은 CDM만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과 PHR을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두 개를 합하게 되면 아마 이걸 할 때쯤이면 되면 각 두 영역에서 하고 있는 기업의 플레이에 좀 더 맷집도 있고 좀 더 충분히 적응력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 통합 플랫폼을 놓고 봤을 때 좀 더 큰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제가 지금 로드맵을 만들고 있고요. 구체적인 거는 뭐 좀 더 제가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큰 틀에서 이렇게 좀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생체 신호 모니터링도 내년에 뭐 전기 신호, 광학 신호, 생체 가스 신호.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비침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신호 또는 비침습으로 받아낼 수 있는 기술들, 그런 기술들을 기반으로 한 헬스케어 기기 개발이라든지 비침습 치료에 대한 것들, 만성 질환, 뭐 시리고 뭐 현재는 여러 가지 이 비침습이나 제도침습 기술 개발이 현재 혈액으로 대표되고 있는 이런 질환의 진단 수준을 얼마만큼 커버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의구심도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의구심 갖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고요.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는 것도 전 국가 R&D는 어쨌든 리스크 테이킹을 해주는 게 국가 R&D의 목적이니까요. 남들이 기업이 다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약간 무모할 수도 있고 뭐 좀 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해보는 것도 이제 지금 코엑스에서 오늘 뭐 R&D 대전하는데 알키미스 프로젝트 국민이 선정하는 뭐 위원회를 하거든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있습니다. 뭐 참고로 작년에 나온 것 중에 뭐 1분에 600km 충전하는 전기 자동차 개발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동차 PD님한테 가능한지 물어봤더니 자동차 지붕에다가 발전소를 하나 얹고 다니면 된답니다. 그런 거죠. 네, 뭐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비스는 사실은 지금은 여러 가지 3법 때문에 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약간 제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없어지고 어쨌든 다들 공감대는 갖고 있거든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내 하나의 데이터는 별로 가치가 없지만 나와 유사한 데이터들이 1000개, 10,000개가 모여서 만들면 파워풀한 데이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그냥 놓고 삭히고 있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에 대한 부분도 고민. 뭐 지금은 그냥 그 정도면 썼지만 또 하고 그리고 뭐 아직까지는 뭐 논의 중이지만 이제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 대부분들 이제 개인을 위한 것들 또는 병원용 비즈니스 모델이 많은 반면에 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위한 뭐 EAP 모델이라고 하는데 기업을 위한 좀 모델도 한번 개발을 해서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그 직무에 부합되는 친화형 그런 좀 모델도 한번 해볼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 기반 치료제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수면, 중독, 그다음에 통증, 정신질환, 뭐 배뇨장애, 암질환. 그럼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한 16개 분야 정도 디지털 치료제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지금 제가 좀 벤치마킹을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좀 더 지나면 한국에 있는 기술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디지털. 왜 제가 디지털 치료제에 이렇게 좀 약간 강조점을 두냐면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 디지털 치료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길잖아요. 10년들 호흡도 긴데 그거를 하고 있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좀 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강점 분야를 가지고 집중해서 그리고 좀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지금 디지털 치료제는 어차피 주인이 없거든요. 미국 정도만 있고 나머지는 이제 다 똑같은 출발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좀 뭐 우리도 그 출발선에 같이 서 있으면 나중에 좀 그래도 뭐 1등은 못하더라도 2등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모르겠습니다. 디지털 치료제 어떻게 더 큰 사업으로 만들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내년에는 시범사업 성격으로 한두 가지 정도는 한번 출발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는 내년에 20년도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R&D 사업인데요. 보시게 되면 이거 제가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한 6개 정도 사업이 되죠. 그 중에서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내년에 신규 과제가 들어가 있는
그 과제들이고요. 아마 신규 과제가 아니고 관련에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가 아마 제일 많을 거고요. 그다음에 포스트 게놈, CDM, PHR,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바이오 빅데이터는 유전자 정보를 얻는 거라 딱 여기랑 그 연관성 좀 떨어지지만 향후를 위해서는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바이오 산업 핵심 기술 개발 사업에 디지털 헬스케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기기, 서비스, 치료제 중심으로 과제를 기획을 하고요. 그 데이터는 지금 CDM 사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는 포함시키지 않고 3개 사업을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내년도에 나가는 과제 후보 대상 과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체 전기 신호나 뭐 혈당 모니터링, 광학식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개발, 비치면서 복잡시료 전처리, 뭐 자동화 시스템 개발 이런 내용 들었고, 사실은 이건 지금 현재 제가 인터넷 공청의 용어로 만들었던 자료이기 때문에 현재 좀 내용은 수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시 의견을 계속 받고 그 공시 의견에서 일부 받을 것도 반영할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나 기간 그다음에 연구 내용은 조금 수정될 수 있다는 거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비침샘, 제도침샘 기술 기반으로 대행성 질환용 하는 것들, 그다음에 인공지능 기술 적용해서 대사적으로 기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그다음에 이게 이제 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근로자 직무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제가 후보 과제를 하고 있고요. 후보 과제입니다. 사실 한 1.3배 정도로 기획된 거기 때문에 실제 나가는 거는 이거보다는 좀 적을 거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치료제는 뭐 사회 중독 장애 개선, 불면증, 그리고 조기 정신증 관리에 대한 디지털 치료제 개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성 통증, 그다음에 만성 질환 모니터링 바이오 패치, 그다음에 디지털 피트니스 비즈니스 모델 개발 이런 내용들을 현재 좀 갖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총 12개의 후보 과제가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아마 한 7, 8가지 정도가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CDM 정밀의료 사업은 다들 아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다고만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내년에 2가지의 CDM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여기 오는 것도 아시는 분들 좀 한테 비즈니스 모델 지금 갖고 있는 후보 모델 좀 봤는데 다들 만족스러워하지 않아서 다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에 공고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뭐 이거는 전제 조건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CDM이라는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2개를 저희가 찾고 있는 거라서 혹시나 아이디어 있으시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HR은 뭐 그냥 그런 거고요. 그다음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내년에는 2만 명 수준으로 일단 20년, 21년은 그 시범 사업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2년부터 10만 명, 3단계에는 총 100만 명의 유전자, 60만 명의 건강인과 40만 명의 희귀 질환자를 대상으로 전장 유전체와 그 다음에 의료 정보 데이터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산업부가 여기에 이제 3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뭘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00만 명 유전체 정보가 쌓이면 뭘 할 건지에 대한 부분에서도 산업부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아직은 사실은 이런 부분이 좀 더 제한적이라서 나중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CDM이나 이런 쪽에서도 활용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견도 좀 많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발표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할까요? 이상호 PD님께서 지금 앞서서 중국은 인구도 많고 돈도 많고 그리고 또 미국은 뭐 마찬가지로 돈도 많고 그것도 많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돈이 많다고 할 수도 없고 인구가 많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G1과 G2 큰 나라들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이제 경쟁력을 만들어 가야 할지 우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민족성이죠. 네,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뭘로 가지고 저 나라들이랑 이렇게 헬스케어 분야에 이길 수 있느냐. 뭐 우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우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가 시장 규모나 이런 거를 보게 되면 되게 작거든요. 작아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아까 그랬죠. 제가 수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내부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잘 연합도 안 하고 하는 것 같지만, 근데 특이한 거는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그렇게 똘똘 잘 뭉칩니다. 이게 정부 지원도 우리나라는 어쨌든 글로벌 시장을 진출하지 않으면 국내 도메스틱 산업으로서는 이겨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 진출해야 된다는 하나의 대의 명제를 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거는 이 대한민국 땅바닥에서는 성장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는 같이 느끼고 있는 공동 인식인 것 같고요. 정부도 어쨌든 사실은 뭐 이런 우스갯소리지만 저희가 항상 돈을 저희 기재부한테 돈을 받잖아요. 기재부한테 돈을 받는데 올해는 기재부가 바이오 이야기 나오면 뭐든지 다 주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바이오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가 되게 좋은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연구하는 분들, 기업이라는 분들도 같이 좀 한 목소리를 낼 수가 있으면 저는 아마 뭐 미국이나 중국 갖고 있는 그런 돈이나 뭐 인구나 이런 거에 비해서 제가 좀 힘들지만 그래도 큰 시장을 나갈 수 있다는 하나의 대의 명제만 같이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좀 경쟁력 갖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 똑똑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네, 감사합니다. 우문에 정말 현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첫 번째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연자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의 허윤정 소장님이십니다. 허윤정 소장님의 이력도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긴데 중요한 부분만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이에요.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를 마치셨고 현재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 그리고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의료법 윤리학 겸임교수, 한국보건행정학회와 한국의료윤리학회, 그리고 대한암협회 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쓰여있지는 않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읽으셨을 것 같아요. 아주대 이국종 교수님 편의 자서전 성행량에 이렇게 책을 쓰셨잖아요. 골드나워라고 쓰셨는데 그 상하권을 통틀어 가지고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허윤정이라는 세 글자입니다. 그래서 한국 보건의료 체계에 있어서 실제로 긍정적인 변화를 많이 이끈 분이기도 합니다.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앞서서 이상호 PD님의 발제를 듣다 보니까 이 자리에 복지부가 와서 산업부와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좀 이 같은 산업의 비중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좀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합니다. 산업부가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브로 관련되어 있는 투자도 하고 전략도 갖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사실 보건복지부도 부처 간의 경쟁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에는 그런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발표와 맞물려서 필요한 내용들은 일부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맡은 주제는 히라 빅데이터 기반의 국가 단위 근거 창출과 정책 활용이라는 주제입니다. 사실 히라가 일반적으로 보셨을 때 히라가 이 오늘 발표하는 주제의 상당 부분은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기본적인 개요를 통해서 이후에 뭐 예를 들어 CDM이라든가 기타 어떤 것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빅데이터가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또 그것이 국가의 보건의료 정책과 어떻게 좀 맞물려 있고 거기에서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를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는 걸로 짧은 시간을 좀 보내려고 합니다. 제가 발표 드리는 내용은 개요에 해당하는 내용이지만 아마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이 보편적인 의료 보장과 보건의료 정보라고 하는 게 왜 정보가 보편적인 의료 보장과 관련이 있는지 WHO가 얘기하는 이 보건의료 제도의 틀 안에 6가지 요소 중에 하나의 영역으로 차지하고 있는 게 뭐 리더십과 거버넌스, 보건의료 재정, 그리고 인력, 그리고 의약품이라든가 보건의료 기술, 여기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정보와 연구, 그리고 보건의료 전달 체계가 있는데요. 이 각각의 6개 요소들이 건강 증진의 수준과 형평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뭐 재정위로부터 보호한다든가 효율성을 높이는 이러한 목표와 성과를 지향하면서 이 보건의료 제도가 잘 조율해서 움직여야 하는 그러한 틀로서 6가지 요소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정보와 연구에 해당하는 이 영역에 히라의 정보들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고 어떤 구조적 틀을 갖고 있는지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이 6가지 리더십으로부터 보건의료 전달 체계의 각각의 요소들이 우리 보건의료 제도에서 성과를 향상시키고 있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 그 결과로 보편적인 의료 보장이 확대되는 그런 기전으로 작용을 하는 그런 선순환의 구조로 가야 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면은 이 보건의료 제도의 이 튼튼한 기반 하에서 보건의료 성과가 올라가고 그리고 보편적인 의료 보장이 확대되는 이 기전의 선순환 과제에 사실 그 히라가 의료의 정보라고 하는 기반 하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의 고민인데요. 심평원이 가지고 있는 또 그간에 수집했던 과거, 사실은 심평원이 초기에 출발했을 때 이제 종이로부터 각각의 의료기관의 데이터를 받고 그걸 이제 종이로부터 심사로 시작을 했거든요. 종이 기반의 이제 분절적인 데이터 수집과 그런 분석 단계가 있었고요. 이제 그런 데이터가 이 다음 단계로는 이제 정보로서 이제 조금씩 업데이트가 되죠. ICT 기반의 전산화된 데이터 수집과 분석 단계, 이제 이걸 통해서 정책 활용이 가능해지는. 그러나 이제 데이터가 정보로서 업그레이드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정보를 기반으로 정보와 정보가 만나고 정보가 각각의 역할을 통해서 이제는 근거를 창출하는. 전 국민의 기반의 표준화된 데이터 수집과 분석 단계를 통해서 이제는 국가 단위의 근거 활용이 가능한 그런 기전으로 그 근거를 통해서 이제 정책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어찌 보면 데이터가 새로운 영역의 국가 단위의 근거 창출에 활용이 되는 이런 형태의 움직임을 간다고 했을 때 사실은 ICT 기반의 표준화된 데이터가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재구조화되고 재창출되는 그런 흐름을 저희는 기대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사실은 저희의 많은 업무 영역이 말은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지만 저희가 발에 땅을 딛고 있는 이 환경이 거기로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국민의 기반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이걸 통해서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요. 사실 빅데이터 제가 이제 편하게 말을 할 때 늘 하는 말이 DB라고 하는 건 누구나 디벼볼 수 있어야 DB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DB라고 하는 게 누구나 디벼볼 수 없으면 그 DB가 새로운 가치를 가질 수도 없고 또 공유되기도 어렵고 또 새로운 다른 가치로 나아가는 틀이 불가능한 거죠. 사실 심평원을 얘기할 때 데이터의 한계, 뭐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히라의 빅데이터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서 향후 히라의 빅데이터가 어떤 기전으로 갈 거냐, 그리고 기존의 심평원의 업무를 어떻게 혁신하고 보건의료 제도의 성과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거냐에 대한 약간의 가능성 정도만을 제가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복지부가 뭐 건강보험이나 보건의료 제도의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구조고요. 사실 우리 보건의료와 건강보험은 엄밀히 말해서 독일과 일본 모델을 갖고 있는데요. 독일하고 일본과는 전혀 다르게 운영되는 구조입니다. 굉장히
좀 새로운 틀을 갖고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의 자격 관리를 위주로 하고 있다고 본다면 심평원은 급여 조건 설정이라든가 모니터링 그리고 보건의료 분야의 정보 등의 인프라 관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히라가 의료 서비스의 등재나 의료 서비스의 가격 결정 그리고 급여 기준을 설정하고 막상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난 뒤에는 이것을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하기 위해서 진료비를 심사하고 그 다음에 적정성을 평가하고 또 DUR 같은 것들을 운영한다던가 그 과정을 통해서 현지조사나 진료비 확인 서비스 등등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포와 애프터의 각각의 역할을 위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인프라들은 의료 자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상수, 의료 인력의 그 내용과 질, 의료 인력의 변동 이런 것들을 실시간 확인하고 있고요. 의약품의 유통 종합 관리, 그다음에 그 세계적으로 기준이 되고 있는 분류 체계, 그리고 비급여의 표준화, R&D, 또 보건의료 빅데이터, 그다음에 ICT와 관련된 그런 각종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누구나 잘 아시지만 이걸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그 히라 데이터가 수집되고 활용되는 체계는 전국의 요양기관, 그다음에 의약품의 수입 제조업체, 그리고 정부의 공공기관들로부터 데이터를 전송받으면 그 데이터들이 저희 포털과 행망, 그다음에 데이터 교류의 플랫폼 을 통해서 진료비 청구 포털과 이평가 자료 제출 시스템, 그다음에 보건의료 자원 통합 신고 포털, 그다음에 DUR이라고 불리는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 그다음에 영상 자료 제출 시스템, 그다음에 진료 의뢰 배송 중개 포털, 요양기관 업무 포털 시스템, 또 이폼이라고 해서 각 병원으로부터 그 원시 데이터를 그냥 끌어오는 그런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데 보안 자료 제출 시스템, 그다음에 의약품 관리 종합 정보센터 이러한 자료들이 수집되고 그 정리가 되고요. 이렇게 정리된 데이터 수집된 이 자료들은 저장 관리되면서 비식별화 조치를 1차로 취합니다. 그래서 그 비식별화된 그 자료들이 저희 DW에 앉혀지고 이 내용이 내부 업무에 활용되고 다시 2차로 비식별화를 거친 자료들이 별도의 외부망의 개방 시스템으로 별도로 구축돼서 데이터를 연구자라든가 국민이라든가 의료기관이라든가 산업계에 제출하고 있는 이런 구조로 운영됩니다. 제가 이 내용은 다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저희가 건강보험법 47조나 63조 그리고 의료법 18조의 2나 의료법 23조의 2와 3 등등에 근거해서 진료비 심사와 적정성 평가, 그다음에 DUR과 의료자원 등등과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 수집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집되는 다양한 항목들은 전체 의료 이용의 뭐 행정 데이터로서 역할도 있고 또 그런 특성도 있고 또 패널 데이터로 장기간 추적 가능한 그런 데이터도 있고 아예 원시 데이터로 로우 데이터 형태로 갖고 있는 그런 데이터도 있고 그리고 DUR과 같은 경우는 실시간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실시간 추적과 확인이 가능한 그런 데이터의 성격도 있고, 그러니까 각각 다른 형태의 특성화된 데이터들이 저희의 행망을 통해서 각각의 망에 구축되고 분석되는 이런 구조가 돼 있고, 비급여 정보 같은 경우는 뭐 정형 데이터도 있지만 뭐 비정형 데이터도 뭐 현지조사 정보 같은 비정형 데이터도 있고요. 의약품 유통 관리 정보나 아니면 심사 보안 자료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영상 자료, 그 다음에 아예 텍스트 형태로 병원에서 진료했던 기록들이 텍스트 형태로 그냥 통으로 다 들어오는 그런 자료들도 있고, 임상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심사 보안 자료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심평원이 이렇게 전 국민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의료 정보, 대다수의 의료 정보를 갖고 있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정부 공공기관들과 연결된 행망을 통해서 행정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또 포털을 통해서 다양한 수집을 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그런 저희의 의료 정보뿐만이 아니라 뭐 수진자의 거주지, 행안부를 통한 그다음에 의료기관의 개폐업 정보, 그리고 법무부를 통해서 출입국 정보, 그리고 식약처의 의약품 내역 정보, 복지부의 의료인 면허 정보, 그다음에 기상청의 기후 정보, 통계청의 신생아 정보, 통계청의 사망 원인 정보, 또 중앙의료센터의 응급 환자 정보, 건보공단의 보험 자격, 이런 것들과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이 정보들을 어떻게 어떤 플랫폼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는 굉장히 파워풀한 정보화의 플랫폼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좀 가지고 있고요.
의료 통계 정보 조회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118종의 153개 항목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뭐 주요한 의료 통계, 그다음에 의료 이용 통계, 그다음에 의약품 통계, 의료 경영 지원 정보, 그리고 OECD에 그 제출하는 그 OECD 보건 통계 8종에 대해서 뭐 건강 상태나 보건의료 이용이나 또 보건의료 분야 7개 영역의 174개 통계 지표 등등을 저희가 OECD에 제출하고 또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병 해미별 의료 통계라든가 의료 자원 통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런 정보들을 그래프나 이런 것들로 다운로드 할 수 있게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고요. 뭐 이제 조금 더 그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공공기관과 데이터 협력을 통해서 뭐 어떤 일들을 좀 하고 있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이제 사망 의심자, 이 청구 자료 중에서 사망을 의심하는 그런 청구 내역이 들어오면 그 내용은 저희가 이제 사회보장정보원에 전송을 합니다. 그럼 이제 사회보장정보원 같은 경우에 이미 사망했는데 지속적으로 복지 그 급여를 청구하는 그런 부정수급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망 의심자들의 데이터를 보내면 이 복지수급자 사망신고 지연으로 인해서 뭐 미신고자라든가 이렇게 복지급여가 중복되는 이런 것들을 서칭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또 인체조직 기증의사자가 어떤 병력이 있는지, 어떤 투약 정보가 있는지, 투약 이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인체조직은행에 통보를 해서 인체조직의 기증이라든가 이식의 적정성 점검을 통해서 환자의 안전을 높이는 이런 것들도 저희가 실시간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고요. 또 헌혈 정보 같은 경우는 뭐 이거는 뭐 너무나 여기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다 실시간 운영되고 있는 거라서, 헌혈맥의 감염병과 이제 금지 약물 복용자들 같은 경우가 헌혈을 하더라도 그 헌혈된 혈액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실시간 통보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부적정한 혈액 유통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의료사고나 감염을 예방하는 그런 시스템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집중돼서 말씀드릴 내용은 히라 빅데이터의 다양한 활용과 국가 단위 임상근거 창출인데요. 사실 그 빅데이터가 전국민 기반의 의료용 데이터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전국민 기반의 의료용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과 대만 딱 2개의 국가입니다. 근데 대만은 저희랑 좀 사이즈가 좀 다르죠. 또 행위별 수가제를 통해서 이 대부분 뭐 그 영국 같은 경우도 조세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거기는 조세 기반이기 때문에 개별 별건의 환자 단위의 세부적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행위별 수가제라는 독특한 뭐 그 단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줄 단위의 개인 환자의 세부적 데이터를 갖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단일한 보험급여 혜택을 바탕으로 표준화된 데이터로 가지고 있고, 또 이 신속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분석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가 활용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하는 강점이 있는 반면에 아직은 상당수가 존재하는 비급여 의료 이용 정보가 또 거기에 해당하는 또 저희의 청구 데이터 말고 임상 정보는 상당히 부족한 편이고요. 가장 큰 제약은 법적 제약으로 이 식별자를 이용한 데이터 연계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또 업무 목적으로 수집한 데이터로 연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2차적인 처리 과정이 필요하죠. 근데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저희 히라 이 빅데이터가 갖고 있는 그런 특성들은 저희의 이 청구 데이터가 EDI가 그 KCD 코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은 원격 계정을 통해서 신속한 분석 플랫폼을 제공하는 형태로 활용되고 있고, 매년 15억 건의 청구 데이터가 수집되고 또 380TB 뭐 줄수로 하면 어떻고 뭐 이런, 그러니까 엄청난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매년 전 국민의 의료 이용 그 행위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거기 안에는 정형화된 데이터나 뭐 영상과 텍스트를 포함해서 비정형화된 데이터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연구개발을 통해서 건강보험 정책을 지원하는, 그것이 이제 치료 행위로부터 의약품, 치료 재료, 진료 비용, 의료 자원 이런 강력한 정보 생산의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또 각각의 공공기관과 연계한 또 개별 의료 행위의 정보 융합을 통해서 그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로 저희가 활용이 되고 있고요. 한 예로 이제 활용의 한 예로 본다면 이 RWA 기반의 국가 단위 근거 창출로
환자 안전을 위한 감염병 조기 감지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는데 이건 일반인들한테 공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게 히라가 하고 있는 일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요 DUR이라고 하는 실시간 데이터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파워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메르스라든가 이렇게 감염병이 딱 터졌을 때 메르스 의심 환자가 진단 받거나 처방받게 되면 그 진단받고 처방받은 그 시점에 의료기관에 그 환자를 중심으로 그 동시간대에 진단을 받거나 병원 안에 있었던 환자 그룹, 이 환자 그룹이 심평원 정보를 통해서 1차적인 역학 대상자들이 되고요. 처방받은 환자가 약국으로 간 시점에 그 약국의 같은 시점에 있었던 환자들 그룹이 같은 실시간대로 통보가 됨으로 인해서 1차적인 역학조사의 대상자가 됩니다. 이렇게 조기감지 시스템을 통해서 감염병이 초기에 컨트롤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이제 혹시 지난번에 이제 발암물질이 함유된 그런 혈압약 이런 것들이 판매가 됐을 때 아마 외국에서는 상당히 그걸 가지고 놀랐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약이 어떤 대상자 환자한테 얼만큼 언제 처방돼서 그 환자가 몇 알을 그 알을 갖고 있는지 그게 저희가 실시간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의약품이 딱 확인이 되면 그 순간 그 약을 처방받은 환자들 모든 리스트를 저희가 점검을 해서 문제가 된 그 시점으로부터 이미 복용한 약 말고 복용하지 않은 남은 약들은 전체를 다 회수해서 부적절한 의약품의 유통과 복용이 확인되는 그 시점에 차단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확인이 되는 구조입니다. 사실은 아마 그런 드라이브를 갖고 있는 나라가 저는 선례를 찾아본 적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례적인, 그러니까 지역별 의심 환자 규모나 환자 이동의 경로를 예측한다거나 특정 기관으로 환자가 유입되는 경로들이 실시간 매핑돼서 다 확인이 되고요. 이 자료들은 공공기관을 통해서 실시간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그 엔진을 통해서 보면 지금 어느 지역에 어떤 환자들이 어떤 전염병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얼마나 분포하고 있고 그리고 그 환자들이 어디로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그런 경로들이 실시간 확인되는 구조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RW 기반의 국가 단위 근거 창출한 예로 보면 AI 기반의 진단사 결정 지원 시스템인데요. 뭐 이거는 저희가 영상 자료로 뭐 뇌동맥류라든가 척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영상 자료를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 자료들이 입력되고 또 그것이 전문가로부터 확인이 되고 이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 레이블링을 통해 가지고 계속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 축적된 화면을 통해서 다시 이걸 의료인들에게 제공해서 다시 활용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MRI 같은 경우에 수도권의 대형 병원들은 그럴 일이 없지만 지방 의료원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환자들의 수가 작은 곳에서나 아니면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의 수가 작은 그런 곳에서는 보조적인 영상 진단을 하는데 현재도 제공되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히라 빅데이터가 이제 표준 용어 데이터 구조로 변환되는 분산 연구망 기초가 되고 있는데 이건 뒤에서도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니까 저희가 이제 CDM을 통해서 히라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이 CDM 관련해서는 복지부 주도의 현재는 복지부가 국가 단위 분산 연구망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보건의료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주요 공공기관 4개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심평원과 공단, 그다음에 암센터와 질본이 공공분산 연구망 DRN을 구축하는 사업자로 공동 운영되고 있고요. 이 분산 연구 플랫폼을 통해서 복지부가 향후에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는지는 제가 오늘 아마 자세히 소개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산자부 주도로 국가 이 분산 연구망이 구축되고 있고 이 상종 포함해서 60개 이상의 중대형 병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 이 CDM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국가 단위 분산 연구망이 향후에 어떤 시너지를 낼 건가. 지금 뭐 2019년에서 22년까지 21개 기관 환자 4,200만이 추가되면서 아마 장기적으로는 로컬까지 이 CDM이 확산될 거로 뭐 앞선 발표에서 보신 것 같고요. 심평원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데이터의 표준화인데요. EDI 코드의 오목 버케블러리 등재가
이번 달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사실 모든 의료기관들이 CDM을 전환하는데 다 똑같은 반복된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모든 의료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제치를 하고 있는 EDI를 저희가 CMS나 아니면 NIH가 오목 버케블러리 표준 버케블러리에 등재되고 있는 것처럼 저희 EDI가 올해 이번 달에 이제 등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사실 그거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걸 통해서 현재 이제 단일 보험자로 인해서 전국의 요양기관들이 청구 코드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청구 코드는 굉장히 많은 항목에 걸쳐서 존재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국제 표준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코드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온몸 그 CDM의 버케블러리에 등재되면 사실은 저희 EDI 자체가 물론 당연히 비표준이지만 그것이 표준화된 정형화된 틀로 전환 가능한 그러한 맥락으로 가치가 달라지는 그런 의미로 의미를 보실 수 있고요. 현재는 이제 EDI 코드와 오모 코드의 체계가 조사되고 또 비교 분석되고 또 EDI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는 여러분들 최근에 복지부에 이 발주된 연구 영역 보셨겠지만 EDI를 스노메디시티로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사업들을 최근에 복지부가 발주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산병원이 그 사업을 가져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EDI가 오머 버케블러리에 등재돼서 오픈소스로 올라가면 이제 그런 사업들은 사실은 상당히 좀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게 이제 CDM이 갖고 있는 개방성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오픈돼서 쓰이는 것, 이런 것들 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여긴 설명을 좀 제가 좀 간략하게 드리고요. 그래서 의료 서비스별 급여, 비급여, 수가 등으로 분산돼서 이런 오모 체계 적용의 어려운 단점을 구축하기 위해서 통합 DB가 구축되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데 저희가 좀 기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복지부도 관련해서 다양한 정책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개별 병원들이 스노메디시티를 다 개별로 구입해서 쓰셔야 됐던 그런 기반이 내년부터는 스노메디시티가 국가 단위 구입을 통해서 한국에 내 있는 의료기관들은 다 그냥 국가가 다 지불하기 때문에 별도로 지불하지 않고 다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반으로 내년부터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반들이 우리 의료기관에서 정보화를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다른 지평이 열리는 그런 거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리안 EDI 코드가 등재되는 그것을 통해서 공익적 목적의 대규모 임상 근거 창출에 이제 좀 기반이 마련될 그 자체로 당장 뭐가 이렇게 확 달라지는 건 아니겠지만 근거 창출에 기반이 마련되고 그러한 기반을 마련하는 걸 통해서 저희는 요 CDN 기반의 히라의 본격적인 업무들이 좀 다른 형태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저희 연구에 대한 사례 정도를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인 대상의 PCI 환자의 항혈소판제제 효과를 비교 연구한 것인데요. PCI 시술 환자 66,012명을 놓고 티카그렐로 복용 환자와 클로피도그렐 복용 환자의 각각의 이 생존 분석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 한국인에게는 그 서양과 다르게 그러니까 유의미한 임산적인 편의가 없이 주요 출혈의 위험도를 이렇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이 서양에서 했던 연구와는 우리의 임상에서는 막상 임상에서 써보니까 이거 다르게 나타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제 그런 확인이 다시 이제 재확인되는 기존 연구와 일치하는 것들이 뭐냐면 NIH가 이 급성 심근경색 환자 레지스트리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PCI 시술 환자 중 티카그렐로와 크로피돌로 투여 환자를 분석한 그 결과도 이 주요 심혈관계 이상 반응 발생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지만 심근경색에서 그 주요 또 비주요 출혈 발생은 티카그렐로 투여 환자에게 더 높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NIH의 결과에서도 한국인에게는 티카그렐로가 허혈성 이상 반응의 감소 역할을 하지 않지만 크로피도그렐에 비해서 출혈의 위험성을 높이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는 걸로 봐서 심평원의 연구와 같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했던 연구와 요 NIH의 연구 결과가 같은 일치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저희가
또 NIH가 한 연구 같은 경우는 이 크로피드롤을 투여 환자보다서 티카그렐러를 투여한 환자에게서 주요 심혈관계 이상 반응 또 주요 출혈 발생 위험도가 낮게 나타난다는 기존의 서양 환자 대상의 연구와는 전혀 다르게 티카그렐러를 투여받은 한국의 PCI 시술 환자에게 오히려 주요 출혈 발생 위험이 높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동시에 확인되는.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요. 앞서서 제가 어프로치로 이 보건의료 제도와 또 그것에서 정보와 또 연구라고 하는 것, 또 그 과정에서 그러한 한국인의 의료기관과 한국인의 의료행위의 전체 정보를 가지고 있는 히라, 이런 맥락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한국의 보건의료 제도 성과 그러면 OECD 국가와 비교해서 레귤러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구 구조가 어떻고 또 의료 자원이 OECD에 비해서 많고 그리고 의료 이용 방문 횟수가 굉장히 높고 그러나 투자하는 공공의 지출에 비해서 의료의 그 결과, 의료의 뭐 예를 들어서 영아 사망률이 낮다던가 기대 수명이 높다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효율적이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OECD에 비해서 의료비 지출이 낮다. 근데 이거는 이제 공적 지출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고령화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의료 서비스의 접근이 보장되고 건강 결과도 OECD에 비해서 상당히 우수하다. 그러나 OECD 국가보다는 높은 본인 부담금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하는 그 성과와 다르게 저희는 OECD의 다른 국가와는 전혀 다른 이런 체계적인 진료비 심사 기반의 진료비 지출 관리에 기반을 갖고 있다. 전체 의료기관 대상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이것이 득이냐 실이냐의 논쟁에도 불구하고 또 국가 단위의 표준 코딩 시스템을 갖고 있고 단일한 급여 패키지를 적용하고 가격 시스템을 갖고 있고 또 웹 기반의 전 국민의 의료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데이터 기반으로 정책 결정이 가능한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심사와 평가와 현지 조사가 어울려서 실시간 데이터들이 클렌징되고 또 선순환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또 그러한 구조가 의료질 평가의 기준으로 운영돼서 적정성 평가라든가 성과 연동 지불 제도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실시간 확인 가능한 의약품의 안심 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 그로 인해서 처방제, 항생제 처방 감소라든가 주사제 처방 감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할 만한 기반을 갖고 있다. 근데 그렇게 갖고 있는 기반들은 이제는 데이터의 총량이 아니라 활용 가능한 제3의 가치를 만들기 위한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표준화를 근거로 저희가 변화하고 있고 또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는 그 CDM을 기반으로 해서 개별 의료기관과 근거 공유를 위한 그런 협력 기반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과거에는 심평원이 어떤 기관을 평가하고 심사할 때 개별 단위로부터 자료를 받는 구조인데 아마 CDM으로 이렇게 서로 표준화된 거라면 역으로 저희가 자료를 받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CDM을 돌려서 저희한테 오히려 근거를 내는 이런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평가나 심사의 기반이 다른 형태의 가치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저희가 내년에는 좀 본격적으로 연구해 볼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것이 국가 단위 임상 근거로 생산이 되고 또 CDM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예로 CDM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또 국제사회와 비교 연구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결국은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 의료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지속 가능성 이것을 보장하고 의료 보장제도의 운영과 성과 향상을 위해서 히라의 빅데이터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또 방안이 모색될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저희가 좀 더 투자하고 또 그쪽 방향의 정책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좀 기초적인 내용만 공유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플로우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자기소개를 하고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건국대병원의 이인식 교수고요. 지금 현재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첫 번째 강의에서 EHR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나왔는데 사실 히라에서는 아니면 소장님의 이제 개인적인
그 PHR에 대한 향후의 어떤 방향성이나 계획 같은 거를 조금 저희한테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 질문. 예. 네, 질문이. PHR의 네. 히라의 그 향후 그 히라가 사실 지금 이제 발표하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PHR에 대해서도 지금은 나름대로 프리미티브한 어떤 기획을 사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좀 물론 강의하신 내용하고 조금은 그렇긴 하지만 첫 번째 강의하고 연관성에서 그 PHR에 대해서 이제 산업부에서는 이제 플랫폼을 이제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히라는 그 PHR의 미래에 대해서 히라가 직접 나설 것인지 아니면 향후 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조금만 저희한테 네. 좀 소개. 그 두 가지의 고민이 되는데요. 이게 공식적으로 물어보시면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네, 아시는 것처럼 PHR 사업은 히라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던 히라 단독으로 드라이브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사실 제가 아까 그 앞선 이상호 PD님 그 굉장히 좋은 강의하실 때 옆에 박내인 교수님께 왜 복지부를 부르지 않았냐. 그럼 사실은 좀 균형 있게 산업부가 어떻게 기획하고 있고 복지부가 어떤 기조를 갖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안타깝게 복지부가 일정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여기서 공식적으로 답변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 권한 밖의 얘기여서 그냥 개인적인 견해를 들을 수 있는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네, 자기소개하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녹스의 류대엽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표준 히라의 심평원의 그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뭐 이걸 국가 단위로 근거로 활용하시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혹시 이렇게 표준화된 CDM 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할 계획이나 뭐 그런 방법 같은 것들을 또 고민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CDM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픈소스 기반 아닙니까? 그것을 구축하고 공개하고 호용하고 네트워킹하지 않는다면 왜 구축을 하겠습니까? 결국은 보다 잘 활용하게 하긴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런 사업에 저희가 투자하는 거고요. 아마 본회의 통과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장벽으로 알고 계시는 이 3법 중에 이제 개보법 같은 경우가 올해 가명정보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산업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들이 생기는 기반이 마련이 될 것 같고요. 상임위는 이미 통과를 했고 아마 절차상 본회의 통과만 좀 최근에 잘 모르겠습니다. 본회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은 CDN 기반이든 다른 표준화된 기반이든 히라가 그런 기반을 만드는 것은요. 민간과 산업과 공공을 다 포함해서 어떤 형태로든 국민들로부터 얻은 정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는 것을 목표로 저희가 구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게 할 건가라고 하는 것을 정말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질문이 많네요. 예. 자기소개하고 예,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 들으면서 저도 오늘 굉장히 좀 놀라운 말씀들을 지나가면서 슬쩍슬쩍 하셔가지고 그 질문이 안 나오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부산대병원 박미영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방금 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슬라이드 한 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영상 자료를 가지고 있으시다라고 하셨는데 그 영상 자료 또한 퍼블리컬리 어베일러블 한 건지 사실 저는 이제 건강보험 데이터를 이용해 봤는데 거기서는 AI를 쓰는 것을 조금 꺼려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건보 데이터로 분석을 할 경우에 저희가 이제 센터에 가서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AI 기반으로 된 패키지를 제공하거나 이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영상 데이터를 일단 AI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심평원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AI를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원칙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건보공단하고 저희는 건보는 이제 최근에 그 시스템을 마련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건보공단과 근본적으로 그동안 데이터를 개방하는 구조가 달랐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간단하게 슬라이드로 설명한 것처럼 저희가 구축한 데이터는 바로 일반인들에게 제공되는 게 아니라 뭐 여러분 이용해 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심평원 데이터는 연구자들 경우에 원격으로 계정을 부여해서 대학에서 그냥 그 데이터를 쓰실 수 있게 활용을 하고 있고, 그거는 저희가 개방된 시스템에 별도의 DB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고요. AI를 물어보신 질문은 그런 형태의 것들을 탑재해서 활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우선적으로는 의료인들인데요. 저희가 지금 다양한 연구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 예로 실험적으로 한 연구를 보면 이제 척추 같은 경우에 척추 환자의 MRI나 CT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모든 전 국민 데이터를 다 녹여가지고 그걸 이제 딥러닝으로 쭉 분석을 해서 일정 기간 한 3개월 정도만 쌓아서 이렇게 보니까 최근에 이 딥러닝을 이용한 이 진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파워풀하게 달라졌더라고요. 저희가 3년 전에 관련 연구를 했을 때랑 완전히 달라진 기반이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가 심사나 평가에 활용을 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2차적인 활용과 다른 가치를 위해서 어떻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게 할 건가를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네, 지금 당장 완전 개방하고 있지는 않지만 1차적으로 의료인이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은 저희가 좀 더 좋은 기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저희가 데이터를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구자들이나 의료인들은 영상 데이터를 받는데 문제가 없고요. 저희 그럼 로컬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이 임의로 들어가서 그런 의료 데이터를 받지는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다음 세션 또 있어가지고 지금 질문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허윤정 소장님을 내려보내고 개인적으로 질문하는 걸로 마무리를 좀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신 두 분의 연자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보내드리고 이번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션은 달라졌어요. 지금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지금 세션 또 제가 또 좌장을 맡았습니다. 좌장이 바뀌지 않으니까 왠지 세션이 안 바뀐 것으로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완전 별도의 스폰서 세션입니다. 올해 오디세이 심포지엄의 규모도 굉장히 커졌고 행사장도 되게 좋아졌고 또 식사 맛있게 드셨죠? 예, 그게 다 후원 덕분인데요. 후원을 해준 업체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회사인 에비드넷이라고 있습니다. 에비드넷의 서비스는 무엇이 있는지 우현기 매니저님의 발표를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현기는 아니고요. 플랫폼 팀에 있는 도정현 매니저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저희가 오전부터 계속 언급이 됐었는데요. 저는 지금 피더넷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피더넷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소개를 시켜드리고 기능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 왔고요. 저기 앞에 쪽에 보시면은 저희 부스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와서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에비드넷은 표준화된 헬스 빅데이터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지금 4가지인데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DQ 프로세스를 진행을 해서 데이터 질 관리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데이터도 변환도 자동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환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시간이나 인력을 저희가 좀 감소시키고, 그리고 좀 더 짧은 주기 안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계속 지속적으로 변환하고 제공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CDM 전담으로 CDM 기술팀이라는 변환하신 분들이 있어서 좀 더 전문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여기 나온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다양한 확장 모델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려고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뮤즈나 뭐 프레딕션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처음에 피더넷을 시작했을 때는 각자 자기 병원에 소속된 데이터만 사용해서 연구를 돌리실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저희가 여러 기관이 협력해서 함께 공동 연구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기능을 개발을 했고, 그리고 또 오늘 오전에 사인을 하신 것처럼 IRB 없이 저희가 또 공동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그런 길을 열어주셔서 저도 들으면서 아주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CDM 변환 자동화를 해서 지원을 해드릴 계획이고, 그리고 데이터 퀄리티 매니징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강화된 형태로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또 말씀드릴 게, 많은 기업체분들이 저희와 함께 연동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저희가 지금 퍼블릭 API를 일단 개발은 완료가 되었고, 기업체들과 저희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회의를 진행을 하면서 서로 맞춰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드릴 게, 저희가 지금까지는 2.5 버전의 아틀라스 에스티메이션 연구만 지원을 해드렸었는데요. 요번 주에 저희가 2.7 버전 에스티메이션 엔진 개발이 완료가 되어서 지금 피더넷에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병원은 점차적으로 저희가 배포를 할 예정이고, 지금은 저희가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제공해드리는 피더넷이라고 있거든요. 그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연구를 돌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 목표로 저희가 프리딕션 기능도 엔진을 개발해서 지원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결과 분석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좀 더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시각화 분석 기능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간단한 기능 중에 하나가 컨셉 아이디랑 SQL 뷰어, 그리고 이 뒤에 우영기 매니저님이 발표하신 뮤즈, 그리고 퍼블릭 API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티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용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마우스가 움직이나요? 네. 이런 식으로 자기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목록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2.5 버전뿐만 아니라 2.7도 선택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라이브 시연이 아니라 보여줄 수는 없는데 나중에 제가 따로 찾아오시면 개인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관에서 연구를 진행하셨던 것들의 설계하신 것들의 목록이 뜨게 되고, 선택하시면 이렇게 분석을 실행할 수 있는 파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2.7 같은 경우에는 형태가 조금 변해서 R 패키지 형태로 zip 파일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익스큐션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자신이 연구를 돌릴 권한이 있는 CDM의 목록이 뜨게 돼요. 이게 저희가 뭐 스냅샷으로 주기별로 변환이 다른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기관일 수도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실행을 하시게 되고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 부분에 이 파일즈가 활성화가 되게 되고요.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결과물로 나온 파일들을 이렇게 그래프라던가 RDS 파일들을 보실 수 있고 다운로드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약간 보시기가 불편하다는 말씀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좀 더 강력한 기능으로 내년도 상반기에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컨셉 아이디인데요. 저희가 CDM을 변환하게 되면은 로컬에서 사용하는 아이디랑 저희가 변환할 때 사용했던 매핑된 아이디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연구하기가 불편하다는 말씀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이런 기능을 개발을 했고요. 컨셉 아이디나 로컬 아이디 둘 중 하나를 검색해서 넣게 되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 죄송합니다. 끝내셔도 됩니다. 제가 마지막 페이지 키를 눌렀네요. 네. 그리고 이 컨셉이 어떤 식으로 매핑돼서 어떤 추이로 데이터가 나오는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QL 뷰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변환한 CDM 데이터 자체를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뷰 테이블을 저희가 만들어서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데이터를 한정해서 직접 쿼리를 날려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리턴되는 데이터는 전체 데이터를 저희가 이렇게 드리면은 보안상의 이슈가 있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셔서 500로우 제한으로 해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퍼블릭 API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현재는 저희가 인풋 아웃풋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더넷에서 저희 프록시 서버를 통해서 여기 안에는 이제 병원 막내가 되는 거고요. 병원 막내에 있는 프록시 서버를 또 통해서 보안상 이슈로 저희가 포트는 하나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석 서버로 들어가서 CDM에 저희 연구 코드를 전달하고 그리고 결과를 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퍼블릭 API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저희 피더넷 서버로 요청을 하고 프록시를 통해서 그 해당 업체가 가지고 있는 분석 서버를 통해서 CDM에 붙을 수 있도록 저희가 어느 정도 길을 터놨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모델들이나 그런 게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것을 제공해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 말씀드렸다시피 부스 쪽에 오셔서 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면은 미팅을 잡으시거나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는 마치고요. 다음으로 우영기 매니저님이 뮤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우영기입니다. 네. 네, 저는 이 자리에 저희가 새로 개발을 한 탐색적 분석하는 툴, 저희가 이름을 뮤즈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왜 뮤즈라고 지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툴을 개발한 배경은 지금 여러 연구자분들께서 CDM 데이터 기반의 아틀라스를 활용을 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아틀라스를 이용해서 뭐 코호트 추출하고 뭐 양 분간의 리스크 비교하고 이런 건 하실 수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논문 쓰시려고 하면은 탐색적 분석 하셔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보고 뭐 이랬다 저랬다 해보셔야 되는데 사실 지금 현재는 그러한 분석을 하시기 어려운 상태이시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을 하고 난 이후에 실제 이 통계 분석에 쓰인 그 환자들 데이터만 가지고 데모그래피 같은 테이블을 작성하거나 분석을 해보고 싶다. 뭐 이런 니즈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좀 개발에 녹여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뭐 연구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뭐 저도 맨날 알코드 짜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코드 짜는 거 좀 귀찮으시잖아요, 분석할 때. 그래서 이제 클릭하고 드래그하고 뭐 이런 걸로 좀 데이터 전처리를 쉽게 할 수 없을까, 그런 거를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이번 개발 툴에 녹여 놓았고요. 그리고 이제 분석 의도에 따라서 이제 연구자가 정말 다양한 탐색적 분석을 하시고 싶으실 텐데 이것도 했다가 안 되면 저것도 했다가 막 이러시잖아요, 보통. 그래서 다양한 기능들을 이제 조합을 해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것을 원활하게 좀 하기 위한 툴이 없을까라는 고민에서 이제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새로운 툴 이름은 뮤즈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뮤즈는 이제 Methods for Useful Scientific Exploration의 준말이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학술과 예술의 9명의 여신이고, 그리고 뮤즈가 예술가들한테는 이제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그러한 존재로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이 단어가. 저희는 연구자분들에게 저희 탐색적 분석 툴로 많은 어떤 연구에 대한 영감을 좀 불어넣어 드리고자 이런 툴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웹 환경화에서 돌아가고요. 그리고 GUI 기반으로 프로세스를 설계해서 이제 클릭하고 드래그하는 걸로만으로도 데이터 전처리와 그 다음에 기술 통계 분석 같은 정도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랑 그래프를 다양하게 저희가 사용하실 수 있게 준비를 했고요. 조금 더 기능 상세하게 살짝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 아랫단에 보시면 그냥 원활한 그 최적화된 환경에서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이제 운영단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분석 컴포넌트별로 단위 기능별로 저희가 크게는 데이터 프로세싱 파트 그리고 스태티스틱스 프로세싱 파트 해서 데이터 수집을 하고 전처리를 하는 이제 DP 파트에서는 뭐 변수를 셀렉트하거나 테이블을 조인하거나 이런 기능들 총 저희가 27가지 단위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 통계, 뭐 기초 통계량 계산하거나 t-테스트하거나 뭐 아노바 아니면 뭐 상관관계 분석, 뭐 등분산 검정 뭐 이런 거 한 20개의 단위 기능 정도를 저희 SP 쪽에서 단위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위 기능들을 저희가 워크플로우 레이어에서 이 컴포넌트들을 조합을 해서 콤보셋으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콤보셋을 이제 각 연구자가 원하시는 플로우에 따라서 이제 단위 기능들을 이제 순서대로 구성을 하고요. 그걸 이제 한 번 클릭으로 이제 여러 분석 컴포넌트들을 한 번에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다양한 차트랑 그래프를 저희가 제공을 해서 굉장히 동적으로
바로 이제 그 변수를 클릭을 하시면 그 변수의 그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거를 바로바로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저희가 좀 시각화에 신경을 많이 썼고요. 저희가 시연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시연 영상을 바로 보여드리면은 저희 뭐 하는 거야? 막 헷갈리실까봐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를 약간 가정을 했고요. 로슈바스타틴 투약군하고 아토르바스타틴 투약군의 하트 페일리어 리스크 분석하는 연구를 저희가 가정을 해서 이제 시연을 보여드릴 거고요.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을 한 다음에 이 양 군의 그 어떤 캐릭터리스틱 테이블을 작성을 하고 그래프를 그리는 그 내용을 이제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상 데이터를 사용을 하였고요. 이제 이 시나리오는 아틀라스에서부터 사실 시작이 됩니다. 아틀라스에서 코호트를 작성을 하고 에스티메이션을 설계를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피더넷을 통해서 에스티메이션을 실행을 하신 후에 그 결과에서 RDS 파일을 하나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제 그 RDS 파일에 PS 매칭을 하고 난 이후에 매칭이 된 환자들의 정보만 담겨 있는 RDS 파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RDS 파일을 끌고 와서 저희 뮤즈를 구동시키면 그 뮤즈에서 CDM의 펄슨 테이블과 메저먼트 테이블을 조인시켜서 이제 각종 캐릭터리스틱 테이블들도 작성을 하고 그래프도 작성하는 그러한 시나리오로 저희가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 영상은 5분 정도 될 거고요. 한번 감상을 해 보시죠. 우선 피더넷에서 아틀라스에서 만든 코드를 불러오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아틀라스의 코드를 임포트하는 단계이고요. 이제 실행을 하는 겁니다. 원하는 DB에 이 코드를 날리는 과정입니다.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앞에 스트랍팝이라는 그 말이 붙은 RDS 파일이 있는데 여기에 PS 매칭하고 나서 그 매칭이 된 환자들의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다운받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뮤즈를 가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운받은 RDS 파일을 불러오고요. 그리고 CDM 데이터에서 펄슨 테이블하고 메저먼트 테이블을 다 불러오고 바로 불러온 테이블들의 변수들을 여러 가지 플랫으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RDS 파일하고 펄슨 테이블, 메저먼트 테이블 조인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키를 선택을 한 거고요. 레프트 조인. 어떤 컬럼들을 마지막 결과에 남길지 선택합니다. 이제 메저먼트 테이블을 추가적으로 또 조인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이 완료된 테이블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데모그래픽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기초 통계량 계산하고 t-테스트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변수들의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평균 표준 편차 방금 클릭했죠. 이제 투샘플 t-테스트를 시행을 해서 양 코호트 간의 검사 수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지 체크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어떤지 이제 코릴레이션 매트릭스 작성해서 상관관계 보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캐릭터리스틱 테이블을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앞서서 데이터 전처리가 완료된 파일들을 다 불러오고요. 기능들 바로 불러와서 이렇게 논문 테이블 1에 쓰실 수 있는 로슈바 스타팅군과 아토르바 스타팅군의 이런 캐릭터리스틱 테이블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각화하는 부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 가지 검사 수치를 한 화면에 박스 플롯을 그리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검사별로 히스토그램 그리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시연 영상이고요. 보셨다시피 그냥 클릭과 드래그만으로 이제 전처리를 할 수 있는 툴이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는 지금 그 회귀 분석들,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 분석, 포화송 리그레션, 그 다음에 생존 분석들도 이 툴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기능을 현재 개발 중이고요. 저희가 실제 출시는 1월 중순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지금 내다보고 있고, 저희가 이제 이 툴 사용법에 대한 교육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월 하반기 이후부터는 저희가 이제 이 툴에 대한 교육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신 두 분의 연작께 큰 박수로 마무리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션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